이렇게 과하게 칭찬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습니다. 예, 저 요즘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침 신문을 보니까 뭐 제가 법사위원 국방위를 국회의원이 되면 2년씩 이렇게 상임위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전반기에는 국방위를 했고요. 국방위 아무 전문성도 그냥 병장 출신인데 국방위를 보내서 왜 국방위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갈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비례의원 중에 남자 갈 만한 놈이 니밖에 없으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갔습니다. 가서 근데 가서는 가성비라 그럴까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뭐 그전에 정치평론이라는 걸 했습니다만 국방 관련 뭐 안보 관련 뉴스는 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우리 현실을 좀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는 보내준 사람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국방위를 하면서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것저것 좀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해서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딴 데로 옮겼는데 과방이라고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라는 데를 있었는데 법사위로 옮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 청문회가 있다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갑자기 뭐 이렇게 권투수 비슷하게 하라고 그래서 또 거기를 불려가서 그까지는 뭐 잘 갔는데 지금 이제 더 큰 산이 남아 있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떡할까요? 그냥 보기에 문제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냥 보기에 국민 정서는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딸 문제 이런 게 사실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요즘 애들이 좀 이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둘이 다 갔다 왔고 어디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작은 녀석이 가끔 저한테 아빠의 정치 생명은 나한테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 같아요. 장학금이라는 게 뭐 의외로 이러저런 사설 장학금이라는 게 좀 있더만요. 그래서 저한테도 애들 대학 들어갔으니 그런 장학금 좀 신청해라 이런 제안 같은 뭐 이런 뭐 정보 제공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안 했어요. 저는 사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까 도덕적 기준에 해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야, 그럼 뭐 내보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조건이 되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 된다 그래서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청문회 거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정치인으로 산다는 게 하나하나가 뭔가 좀 신경 쓰이고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체화시켜서 매일매일 신경 쓰면서 사는 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감당하기도 싫고 솔직히 고백하면 돈도 안 되고 방송할 때 돈을 훨씬 잘 벌었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뭐 훨씬 줄었고 이런 얘기하면 네가 뭐 돈 벌려고 국회의원 하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고 더더욱이 큰 거는 이 명예가 안 됩니다. 욕을 워낙 많이 먹어서 국회의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욕 먹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 안 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좋게 평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만 정치를 이걸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구청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만나면 나는 더 안 할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좀 피력을 했는데 저도 갑자기 먹튀가 되는 그럼 너 먹튀야 이런 지적을 누가 합니다. 비례라는 거는 이제 정당 공천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구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당의 공천으로 돼서 은혜를 입었는데 4년 국회의원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먹튀 아니냐, 너 무책임한 거다 이런 비판을 누가 해서 지금 다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나, 할 수 있다면 한다면 뭘 목표로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청문회 전국이 올 때마다 약간 좀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팩트를 추적하지 않고 그냥 느낌 있는 대로 팩트, 그러니까 기사가 주는 대로 언론이 이렇게 좀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정부 여당이라는 같은 편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청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도만 쫓아갈 수는 없는 거고 팩트를 하나하나 우리 나름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제 저녁까지 제가 판단한 걸로는 첫째 의혹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의혹이 많이 제기된 건 사실인데 그것이 딱 떨어지게 조국 후보자가 책임져야 될 사안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요즘 20, 30대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 공정성과 관련된 가치로 보면 국민 정서상 비판받을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요겁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될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따져보고 살펴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권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권분립이라는 게 뭐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해서 떼놓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이제 견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게 입법 취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뭘 하는 경우보다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다라는 그 멤버십이 더 강하게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 여당 소속이라는 거 때문에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묻히거나 또는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입법부 국회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가 해야 되는 권한이 청문회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당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평가하고 판단하면 맞는데 현실에서는 이 정당이라는 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이라는 울타리가 또 강제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다른 사람은 비판할 것도 너는 좀 감싸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내가 정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 구성으로서는 좀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현실에서는 사안마다 적정한 선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게 제가 느끼는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정치 여러분들이 이제 구의회를 상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치인데 정치가 어때요? 한심하죠, 그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자, 국회의원이랍시고 이렇게 앉아서 매일 국회 출근하고 뭐 상임위 가고 본회의 할 때마다 느끼는 자괴감이 드는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거창하게 애국하고자 하는 큰 사명감을 갖고 있는 놈은 아닙니다만 이게 정치가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싸울 거 아닌데 싸우고, 예? 또는 싸울 일인데 또 저렇게 심하게 싸울 일일까 싶을 때도 많이 있고 너무 시간이 낭비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이게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안에서 뭔가 타협을 하는 게 정치의 본래 기능이라고 보면 버려지는 시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속담 중에요. 정치 관련된 속담 중에 하나는 소세지 만드는 것과 법안 만드는 거는 모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에서 미국 정치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드러내면 타협이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양보하고 하는 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자율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점도 있어서 모든 걸 다 덮어놓으면 이게 이제 습해져서 부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뒤에서 마쿠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는 양해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더더욱이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과정들은 좀 양해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시간이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당장은 이게 한심하게 낭비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조금 지려놓고 보면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이렇게 뭔가에 기여하지 않은 시간 낭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치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연인 300명이 모여있는 국회로 치면 자연인 300명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표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이익도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목도 싸워서 쟁취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300명이 서로 의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 팔로멘트라는 영어가 원래 원뜻으로 따지면 이 토킹샵입니다. 시끄러운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원래 시끄러워야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데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는 타협을 이루기 위한 토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원론적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조금 더 양보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지금은 국회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법안들이라 그럴까요? 사안들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라고 하면 이제 법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도 법을 통해서 이게 강제되고 규제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법치국가라는 말인데 이 법이라는 거는 국회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제정되거나 개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가 그걸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법 가지고는 안 되는 현실이 생겼단 말이죠. 예컨대 공유 경제가 생기고 데이터 경제가 생겨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주거나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여야 간에 싸우다 보니까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그런 산업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이 안 만들어지고 법이 안 바뀌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국회는 지금 크게 보면 전 작동불능인 것 같아요. 이걸 후쿠야마라는 멋있는 교수가 멋있게 비토크라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라는 단어와 비토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비토크라시다. 누군가 비토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민주주의를 비토크라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셉니다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도 법안으로 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혼자 법 없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리 행정명령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구청장님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구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나 이런 걸 해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국회가 욕먹어도 싸다라는 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욕을 먹어야 되고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준엄하게 좀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있을 유자의 권세권자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유권자예요. 근데 대개는 권력을 행사를 안 하잖아요. 유권자는 되게 투표장으로 갈 때 딱 그 순간만 유권자고 평시에는 거의 무권자처럼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는 유권자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헌법에 한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헌법에 권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쓰입니다.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고조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고조항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이만큼 유권자란 말이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한테만 있는 겁니다. 이 국민한테만 있는 권력이 제한적으로 위임돼 있는 거죠. 뭐 구청장님한테도 위임돼 있고 저희 국회의원한테도 위임돼 있고 뭐 대통령한테도 위임돼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권자가 분명하게 요구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하면 바뀔 수 있는 거죠. 되게 제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만 정치가 바뀌는 경우는요. 정치인들이 스스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정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4년마다 평가를 해보고 잘못했으면 그만하라 그러고 떨어뜨리고 잘했으면 더 하라 그러고 이게 상벌 시스템이 선거거든요. 근데 잘했든 못했든 재선되면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이 세니까 그 정당에서 내가 공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선되면 선거라는 게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뭘 잘했느냐에 따라서 재선되거나 못했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상벌 시스템인데 그것이 아니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바꾸려면 물론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열심히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한 건데 저는 제 딴에는 막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딸려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좀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유권자가 직접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나무랄 거 나무래고 잘못하는 사람 떨어뜨리고 하면 저는 정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 바꾸는 게 능사냐? 현역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현역이니까. 그 말은 반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마다 이렇게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을 때마다 물갈이를 얼마나 하느냐 하면요. 공천 물갈이 또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해서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새로 등장한 신인들이 한 평균 한 50% 됩니다. 50% 물갈이 돼요. 뭐 적을 때는 한 40%, 많을 때는 뭐 한 6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7대 때 탄핵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17대 총선은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초선이 63%인가 그랬습니다. 전체로 치면 한 50%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절반은 물갈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대 국회인데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나아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9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18대부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물갈이가 근래만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 이렇게 선거 때마다 해왔습니다. 이게 민주화된 이후에는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능사냐 이 말이 반은 맞는 거죠. 그렇게 바꿔봤지만 정치가 별로 안 달라진 거기 때문에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럼 사람 안 바꿀 거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못하는 사람들의 그는 이제 어떤 정당의 보스나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걸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도 정당이 본선거에 나가기 전에 정당이 충분히 걸러내는 거는 정당으로 이 공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모든 국회의원은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재선을 하려고 합니다. 재선을 하려고 하는 게 본래적인 욕구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재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재선에 도움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현역 국회의원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방송을 나가서 방송 출연해서 이런저런 시사 프로 나가는 거는 많이 있는 경우죠. 그래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시사 프로 나가는 국회의원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몇 명 안 돼요. 게다가 예능을 나가면 더 좋죠. 시청률이 다르기 때문에 예능 나가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방송을 나가고 싶어요. 출마 지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냐면 종편에 가 있습니다. 다 종편 프로 나와서 얼굴 팔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출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 이렇게 걸어다니면 저 사람 어디서 본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줘야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이 생으로 명함 들고 가서 줘봤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제 방송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사람도 방송을 나가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방송 나가면 지역구 유권자들 이렇게 주말에 만나면 아주 반가워한대요. 열심히 한다고, 잘 봤다고, 평가를 해준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상임위하고 법안 만들고 회의 쫓아다니면 지역구 주민들이 뭐하냐 도대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제가 재선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방송 나가는데 투자를 하게 되는, 신문에 이름 나고 방송 얼굴 내비는데 투자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죠. 사실 맨날 기자들하고 티격태격 싸우거나 방송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갑이 되고 정치인이 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느냐, 방송에서 어떻게 이걸 보도해 주느냐를 예민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열심히 쳐다보고 유권자의 삶을 열심히 챙기는 사람이 재선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구조 가지고는 멀쩡한 사람도 국회의원 300명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요, 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로 국회의원은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된다는 얘기 하거든요. 다 스펙들을 보면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그죠?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학벌도 좋다 그러고 이래저래 내세울 게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텐데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내가 처음부터 국회에 와서 놀고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정치를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들어왔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똑같은 정치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저 그런 옛날 정치인이나 지금 정치인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여러분 삶을 열심히 챙기는 사람이 평가를 잘 못 받습니다. 여러분도 잘 몰라요. 지역구 돌아가면 여기서나 그래도 구의원들이 뭐 하는지 알죠. 구의원들이 뭐 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동네, 여러분 사는 동네 가보면 그놈의 동네 국회의원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 4년마다 하는 총선이 국회만 놓고 보면 이게 블라인드 투표예요. 그냥 깜깜이 투표하는 겁니다. 잘 몰라.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뭐 그런 독자적으로 판단할 정보가 별로 없으니 정당 보고 또는 뭐 그 사람 스펙 보고 또 어떨 때는 공약도 좀 보고 되게 뭐 또 어떤 분은 또 얼굴 보고 뭐 키 보고 뭐 출신 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이렇게 봐요. 말 잘한다고 찍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한국 정치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더 나아지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는 정치가 이 제대로 된 정치, 좋은 정치가 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더 저는 3만 불, 5만 불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약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소득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사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던 또는 이렇게 잘 나가던 때에 비하면 이제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체에 교통으로 치면 정체를 누가 빚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를 풀어주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혼란이 있을 때 어쨌든 이걸 정리를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된다, 어떤 누가 책임이 있다라는 걸 해주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그 기능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가 더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정치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있거든요. 선진 국가, 민주주의 국가 잘 나가는 나라들이 정치가 잘 작동해서 된 거지 정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정치를 밀쳐놓고 외면해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정치는 그 사회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정치가 잘 작동이 돼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후진돼 선진국 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웨덴 같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되게 선망하는데 저는 스웨덴을 되게 선망했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방향으로 보면 복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태어날 때 조건 때문에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면 복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저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채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그 사람 스웨덴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서 우리 흔히 옛날에 많이 썼던 말로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나라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 술 많이 먹고 뭐 이런 문화로 보더라도 그렇게 앞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갔던 못 사니까 이민 간 거 아닙니까? 미국 가면 스웨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미네소타인가 이런 데 가보면 있고요. 타이타닉호 그 영화 보면 침몰할 때 선실 맨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덜 죽었어요, 사실. 그것도 빈부격차가 있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에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충격이 주어질 때 그 사회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그런 교훈인데 스웨덴 국민들이 이민 가다가 그 맨 3등 칸인가요? 맨 아래 칸에 거의 많이 타고 있었는데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 어떻게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냐? 저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계가 굉장히 칭찬하는 복지국가로 탈바꿈했느냐를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복지라는 게 아주 탁월한 이 학자가 나타나서 복지를 잘 설계해서 저런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건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한 거고요. 정치가 지들끼리 논 게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이 일이 논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복지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스웨덴 복지국가도 따지고 보면 시초가 되냐면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스웨덴 복지의 시초를 따져보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때도 저출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복지국가 플랜이라는 게 만들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노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화재 사고를 통해서 노출되기도 하고, 또 세모녀처럼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사회의 아픔이나 이 빈틈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이거를 그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를 찾아내면 그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게 모이면 더 확실하게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되기 시작하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복지를 해야 된다, 저런 복지를 해야 된다 하다 보면 그게 또 정치에 반영이 돼서 정치인들이 그런 토론을 충분히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법도 만들고 설계를 하면 그게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거창한 청사진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학자가 한 것도 아니고, 핵심은 결국 정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사회, 좋은 사회로 발전하려면 이제는 정치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가 이대로 가면 제 판단으로는 정치가 짐이 될 겁니다. 정치가 이제 장애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지금도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토론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하도 꼴 보기 싫어서 안 봐서 그렇지,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토론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답은 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고, 여당은 해야 된다는 거고, 야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청문회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우선 이제 어떤 사람을 시키려면 검증을 해서 한번 쭉 걸러보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걸러보면 그게 이제 1차 과정이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면 언론이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회 청문회까지 걸러지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라고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장관이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해보기도 전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문제는 뭐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존중하는 게 맞고, 여당과 정부는 청문회라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입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게 맞고, 서로 존중하면 이게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은, 멀쩡하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쩡한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은 장관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걸 내가 왜 하냐, 내가 뭔 망신 당하려고 거기 가서 뭔 영화를 내가 누리겠다고, 장관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청문회 가서 그 망신을 당하고 앉았냐 이거죠. 가짜는 국회의원들한테 앞에서. 이게 그 사람들 정서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장관은 구인난이에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또 시원찮죠, 되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청문회 때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여당 입장이지만 좀 별로다 싶으면 청와대한테 막 컴플레인 하거든요. 뭐 도대체 이런 사람을 내놨냐 라고 하면 찾다가 나온 게 그 사람이라. 없다, 좀 제발 좀 추천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
이게 왜 없냐면 왜 우리 사이에 좋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신령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겠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옛날에 왜 백락일고라고 명마가 없는 게 아니라 명마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말이 저는 있듯이 저는 그게 인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못 찾아내는 걸 텐데 그나마 찾아내도 안 옵니다. 여기 그 이제 안 하겠다는 정서가 대세가 돼 있고요. 기업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 이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장관하라면 안 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관하는 순간 백지신탁해서 주식 다 팔거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왜 하냐 이렇게 내 돈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게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장관들이 각부를 다 책임지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선출직을 제외하면 이 사람들이 그 사회 에이스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훌륭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고요. 국회의원도 이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뭐 지금도 뭐 나 국회의원 뺏어달겠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좀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좀 정치해보고 싶은 열망들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맨날 가서 싸우기 바쁘고 욕만 얻어먹는데 저걸 또 왜 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저쪽 강 건너 마포 쪽으로 가면 서강팔경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밥집이 있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가끔 가는데 거기 6층에 가서 이렇게 보면 국회 여의도 전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도 보이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랑 밥을 먹으러 가서 이제 국회 잘 보이는데 앉으시라 그러고 이렇게 처음에 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국회가 회의가 있었던 거겠죠. 야, 쟤들은 한 일도 없는데 밤에 왜 불 켜놓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 국회를 쳐다보면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무심결에 한 말이겠죠. 걔도 일부러 뭐 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나도 국회의원이다 이 새끼 안 해. 그게 저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효용이 와닿아야 돼요. 아, 정치가 저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구나. 정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삶에 지금 여기 구청의 어떤 직업을 떠나서 유권자나 보통의 국민이라고 놓고 보면 여러분 삶은 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되고 있는 겁니다. 좀 세금 얼마 내는 거 다 정치에서 결정하잖아요. 어떤 세금 얼마나 내는지 이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대부분이 정치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룰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데 도움되는 룰을 만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다수가 사회경제적인 약자라고 하면 그 약자에게 도움되는 룰을 만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게 하는 길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바꾸려면 저희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니 정치가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유권자들이 드는 회출이나 매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달라지는 그거는 선거 때 특히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 때는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 우리 유권자들이 저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마다 회초리를 세게 드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만 그게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국회의원수 늘리자 그러면 다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야, 그 모자라는 거 있다고 늘리냐 이러잖아요. 지금도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거든요. 정치는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되고 나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들으실지 몰라서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특권이 생깁니다. 수를 늘어버리면 우리가 왜 변호사들이 이 사법 서비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확 늘렸잖아요. 지금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이 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법률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를 좀 잘 받으려고 하면 서비스 제공자들끼리 경쟁을 확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정치도 정치인들끼리 경쟁을 더 세게 붙여야 됩니다. 더 험하게, 더 심하게 경쟁을 하게 만들고 그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꼭 의원 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역주의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여러분들은 아마 구의원 수 늘린다면 피곤하죠. 싫죠. 싫을 겁니다, 그죠? 그것도 뭐 조금 저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 운영이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동네 가보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차이 없어요. 똑같이 행사 쫓아다니고 축사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비례라서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진짜 한심해 보이거든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셋 다. 그럼 왜 셋을 그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하나를 줄이든지. 저 그런 방법도, 그런 고민도 지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설계를 해놓은 대로 가든지, 국회의원은 나라의 일만 걱정하게 해주든지 하든지. 뭐 근데 이게 뭐 서로 뭐 공천권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밑에 다 거느리고 다니면서 일단 부대 아닙니까, 그죠? 휘젓고 다니고 막 이런 게 난 제가 사실 그게 싫어서 이제 출마를 더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좀 비겁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또 지역구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동네 정치에 막 이렇게 열심히 안 쫓아다니고 그래도 나라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처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치가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사람을 늘리는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이 예를 들어 뭐 맞는 게, 만약에 300명한테 들어간 예산이 1,000억이라고 칩시다. 잠정적으로 1,000억이 들어가야 해마다 국회의원들한테 만약에 1,000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국회의원 한 명이면 제 밑에 스텝이 9명입니다. 인턴 한 명까지 9명. 예. 이게 중소기업이죠. 9명이죠. 제가 처음 국회에 93년대 국회에 그때 6급 비서로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4급, 5급, 6급, 7급, 9급 5명 있었습니다. 93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9명이 됐어요.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보수는 뭐 별로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잖아요. 여론을 따져보면 단호하게 반대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이 줄었냐? 안 줄었어요. 사람이, 직원만 늘어났어요. 국회의원은 안 늘어나고 직원은 늘어났다. 국회의원이 개인에서는 스텝은 늘어났어요. 근데 국회는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안 되지.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유효한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 돈으로 차라리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좋아집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어차피 들어간다 이거예요. 안 들어갈 것처럼 국회의원만 늘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만 눈에 보여서 그렇지, 그거 아니더라도 직원 수 늘리고 하면서 예산은 어차피 더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면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막을 거 아니면 그건 유효한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00억이 들어가잖아요. 300명이 1,000억이 들어가면 500명도 1,000억으로 하자. 더 늘리지 말고. 그럼 각자가 가져가는 게 각자 몫이 줄겠죠. 그렇잖아요. 300명이 1,000억을 갖고 썼는데 500명이 1,000억 갖고 쓰면 각자가 가져가는 거 몫은 줄어들겠지만 총액은 안 늘어난다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예산은 더 주지 말고 지금 300명 예산 쓰는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 늘리고 스텝 수 줄이자. 9명 까지 뭐 더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좋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게 국회의원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은 상원 하원은 몇십 명씩 써요, 스텝들이. 유럽을 가보면 스텝들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국회의원 수는 많아요. 그걸 어떻게 따지자면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이 나오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나누면 돼요. 우리는 300명 가지고 인구수를 나누잖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나라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복지국가 하는 나라 들어가 보면 한 3만 안팎으로 국회의원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평균 한 지금 16만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재헌국회 때 10만 정도였거든요. 그 많이 늘어나서 이쯤 되면 좀 늘려서, 저는 이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서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피곤하죠. 국회에서 늘어나면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늘리자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국회에서 늘리자 그러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되게 언론도 싫어합니다. 언론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늘리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한 사회를, 그러니까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국회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거든요. 그죠? 이게 경쟁자예요. 행정부 감시를 보면 경쟁하는 되니까 한쪽이 더 세지는 건 원치 않죠. 그러니까 되게 반대하고, 또 기업들도 싫어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면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간섭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를 자꾸 신경 쓰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공인이면, 뭐 사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이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 시선을 의식할 때 저도 절제하고 자제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저는 도덕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고 스스로 도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흐트러질 계기들이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는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 요 정도 우리 이 경제 규모나 삶의 수준이 요 정도 왔을 때 한국 사회를 재구조화할 때, 특히 정치를 어떻게 이걸 다시 만들어낼 거냐, 재구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기회는 제 스스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다음 대선 때까지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끝나면 다음 세대 때까지는 큰 선거가 없거든요. 한 2년 채 안 될 겁니다. 그 기간이 뭔가 우리가 정치를 확 바꾸고, 국회도 개혁해야 되고, 정당도 개혁해야 되고,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이번에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또 심하게 좀 더 욕심을 내면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도, 이게 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요.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다 열어놓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저는 내년 총선 이후부터 내년 대선, 그 다음 대선 때까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뭔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비용을 덜 들이면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정치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무책임하다라고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정치가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서 주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목소리를 자꾸 내시고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고요. 특히 선거 때는 이 상벌을 준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줘야 된다. 벌 줘야 될 사람을 상 주고 이러면 이게 인센티브가 이상하게 주어져 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 아이를 우습게 한다. 그건 뭐 필지의 사실입니다. 정치가 이 삶에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면, 방법은 좋아지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정치를 자꾸 미워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면 정치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치가 더럽고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를 외면하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가장 득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역 정치인들이 제일 득을 많이 봅니다. 왜 어릴 때, 저는 그런 세대인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제가 경북 영일 깡촌에서 태어났거든요. 시골인데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먹을 게 하나 이렇게 생기면 친구들이 옆에서 한 입 줘, 한 입 줘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 입 안 줄 수가 없는 상황, 자꾸 따라다니면서 한 입 줘, 한 입 줘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주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 써봤을 거예요. 침 딱 뱉어버리면 돼요. 침 딱 뱉어버리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정치 불신이 딱 그거예요. 현역들이
현역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내가 침뱉어 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아무도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그럼 현역들이 굉장히 해피한 구조가 됩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누리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여러분들이 못 믿어올수록 더 정치를 쳐다보고 정치인들에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따질 거 따지고 나무랄 거 나무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좋아집니다. 정치가 좋아지면 조금 한숨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또 등 돌리면 또 나빠질 수 있는 게 또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는 좋아지기 시작하고 좋은 정치는 굉장히 많은 효용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줍니다만 정치가 나쁘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많이 해칩니다. 사실 좀 더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룰을 만들면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만들 수 있는 룰을 안 만들었을 때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걸 못 가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정치는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잘못 쓰면 다시 말해서 정치를 외면하면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선용하셔야 됩니다. 정치를 버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치를 외면하고 등 돌리고 나몰라로 해도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규정됩니다. 여러분 삶의 룰을 정치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의외로 좋은 정치인들이 또 여러분 구연들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대개 정치 뉴스 보면 이상한 놈들만 뉴스가 되잖아요, 그죠? 이상한 얘기해야 뉴스가 되고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는 기사가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어떻게 꾸준히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기사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뭔가 좀 튀는 짓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독한 말을 하거나 뭐 이러면 기사가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부고 기사 말고는 다 신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고 기사는 죽는 거니까 그건 뭐 안 되고. 제가 정치 평론가인데도 어떤 정치인이 과거에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그때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욕을 먹는 과정에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을 했단 말이죠.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왜 욕 먹은지 몰라요. 이름은 기억이 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여기서 이름은 알겠는데 저 새끼 옛날에 뭔 일이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이 누리는 거. 이게 사실은 다른 평가 기준이 제대로 작동 안 될 때는 이름 아는 게 큰 힘입니다. 사실. 저도 사실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전할 때 설전 가서 이렇게 처음에 제가 듣보잡이었거든요. 강용석, 김구라 유명한 놈이었잖아. 구라는 원래 뭐 방송이니까 유명했고 강용석도 유명했잖아요. 국회 나오면서 시끄럽게 많이 했잖아요. 걔도 사고도 많이 치고. 그 두 사람이 유명하고 저는 그냥 듣보잡이에요. 그냥 종편에 좀 나왔던 평론한다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셋이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이제 이게 그 프로그램이 좀 독특한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게 되는 거고 되게 이제 대중들이 소비를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괜찮으면 처음에 김구라, 그 다음에 강용석 이렇게 소비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근데 얼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밖에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좀 쳐다보기 시작하고 아는 척하고 뭐 방송할 때는 별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해요. 편이 없으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저 새끼 어느 편인 것 같긴 한데 대놓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좋아하고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이러는데 국회의원 되면 그게 안 돼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저 정당의 소속이라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 진심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정치라는 게 몸담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고 이제 얼굴이 팔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덕담을 뭐로 하느냐면 야 너 이제 국회의원 해도 되겠다. 이게 덕담입니다 저한테. 근데 그게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인지도가 지금은 국회의원 되는 길의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송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지도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인지도 높은 사람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할 가능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인지도 없어도 잘할 사람 천지고 인지도 좀 있어도 못하는 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름 알만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정치 잘하고 있는지. 별로 뭐 좋은 평가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면 계속 얼굴 파는 사람만 나옵니다. 인지도만 끌어올려고 하는 정치를 계속 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정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흐름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좀 기특한 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방송에 목매달고 있지 않다. 어지간하면 저는 방송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우선 제가 제 자존심에 되고 나서 계속 방송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제가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냥 우연히 방송에서 알려져서 국회의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안 했거든요. 나는 내 실력으로 된 놈이다. 이걸 내가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좀 섭외가 좀 까다로운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자존심이긴 한데 제가 출마를 만약에 한다 이러면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나가서 이제 얼굴 팔고 맞아 저런 놈이 있었지 이런 걸 환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쭉 이제 좀 나온다 그러면 저놈이 이제 출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치 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또 저 말고 또 훨씬 열심히 정치를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또는 때로는 짜증나게 하는 게 정치이긴 합니다만 외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딱 두 눈 부릅뜨고 딱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정치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치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고 정도는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또 회의하러 조국 때문에 회의하러 또 가야 돼. 고맙습니다.